일단 부동산 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세장 초입. 강세장 초입. 지난 4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5분의 1 이상은 외지인이 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집값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하체 현상, 갭 투자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이 약간 움직이고 있다는 감은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최근에 끝난 FOMC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메뉴판을 쫙 차렸는데 오늘 사실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일 궁금한 게 뭐 반도체 알겠고 이제 삼성 차려온 거 알겠는데 삼양식품은 왜 그래요? 오늘만 해도 지금 9%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죠. 딱히 네. 그냥 불닭볶음면 잘 팔리는 거는 쭉 잘 팔리는 거잖아요. 예, 이제 테마가 형성된 거죠. 식음료에서. 예, 그러니까 전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또는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박사님 그래서 그 농심 갖고 있어요라고 가끔도 지금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신데. 삼양이 농심을 이기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네. 종목을 못 봐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전문 투자자신데 못 보신다니요. 네, 개별 종목은 정말 제 자산의 1% 안쪽으로만 하는데 이제 1년 지나서 수익률 계산해 보잖아요. 제가 이제 자산 배분하는 회사를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노르보노디스크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었던 해에도 못 이겼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개별 종목에서 투자해서 승부 보는 게 두 가지가 어려운 게, 하나는 산업을 정말 기가 막히게 골라도 거기서 종목을, 주도주를 우리가 못 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타이밍. 맞아요. 전 타이밍. 너무 일찍 사가지고. 그러셨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엔비디아 10년 전에 1,0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30억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코인도. 네,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그래요. 우리 안 산 땅 얘기는 하지 말고 살 집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최근 지표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주 연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노도강도 드디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2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거래량도 석 달 연속으로 4천 건을 넘었다. 우리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고 할 때가 5천 건 살짝 위로 넘어가니까 요 정도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세장 초입. 강세장 초입. 네, 뭐 작년에 저는 바닥 쳤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닥은 작년 1월이고 작년 1월 이후에 한 1년 동안 시장이 반등 후에, 그때 하락장에 못 팔았던 분들이 매물이 지난해 가을부터 나서 연초에 소화를 하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실린 상승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가 좀 투자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게 벌써 결론이 나왔는데, 지역별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네. 전형적인 강세장 초입의 현상입니다. 그래요? 네, 그 2021년이나 2022년처럼 2기 수도권 2기 신도시 혹시 급등하던 거 기억나시죠? 이기 신도시. 예, 그때 저는 이제 종종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도시가 양주옥정 신도시를 좋아하는데, 그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때 광고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인데, 어느 틈에 사라졌어요. 네, 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급등하는 걸 제가 보고서 그 이제 보러 갔거든요. 저는 종종 이렇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워낙 많이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평 강의 갔다. 그럼 그 동네 부동산도 한번 그렇죠. 가보시는 가평 거죠. 시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 포천 저 세종고속도로 가는 길로 한번 돌아서 간다든가 해서 이렇게 가면서 놀랐어요. 그 붙어 있던 여러 가지 이런 그 입간판들이나 플랜카드들이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아파트에 붙어있던 것도 그렇죠. 없어졌죠. 미분양이나 네. 뭐 저기 직접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모델하우스도 다 사라지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언론사 통해 가지고 수도권 2기 신도시 샘플 좀 달라 그래 가지고 같이 이제 그분은 기사를 쓰시고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체감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을 10억짜리 집을 살 때 얼마가 내 돈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 뒤에 문제를 설명하는데, 제가 봤던 몇몇 2기 신도시는
평균이 114%였어요. 그게 뭐냐면 10억짜리 집에 11억 4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은 어디 지금 자기 집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비율이 나오지만 이제 대부분이 그게 전세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이 나올 때가 정말 위험한 장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에 있을 때 우리 박연미 앵커랑 이야기를 그때 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정반대 현상이 뭐냐면 정말 잠수함 지역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30% 빠진 건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잖아요. 작년 1월 기준, 그렇죠.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 호가 기준으로 보면 더 빠졌지만 대충 이제 최고가랑 그때 나온 최저가를 가지고 보면 한 30% 빠졌거든요. 그 30% 빠졌던 지역들은 다 똑같은데 올라와서 이미 직전 고점을 다 회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그 지역만 움직이는 이런 장을 이제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대로 된 강세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제대로 된 강세장. 네, 제대로 버블장이 됐다.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엔비디아가 갈 때 네. 저희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제2의 엔비디아야. 이러면 이제 장은 끝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주도주를 잡고 있어야지 자꾸 이게 순환매가 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순환매가 났다는 건 버블인 거고 그때는 이제 좀 그 수익 난 걸 실현하시면서 그 조정에 대비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반도체다. 반도체 근처에 머물러 있어야지 너무 시장에 대해서 번잡스럽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 저는 아까 음식료 업종 이야기하면서 농심 주주였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기업들이거든요. 그 수출 가격은 좋은데 수입 원가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곡물 가격이 거의 폭락 중이잖아요. 밀가격 많이 떨어졌죠. 네. 그 이제 중국의 수요 감소 때문인데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냥 길목 지키기 투자자의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이제 또 팔아가지고 배가 아파서 이렇게 수익률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희소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폭락하면 뭐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잖아요. 지금이 살 때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 저는 이제 얼굴이 좀 불편하고요. 왜냐면 나는 팔았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멘텀 투자자입니다. 그 모멘텀 투자자의 가장 큰 특성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분. 그러니까 저는 싸다고 산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은 유망해. 이 지역은 매력이 있어. 이 지역을 설명할 만한 변수는 이런 거야. 따져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또 다른 바보가 내 걸 사줄 거야라고 하는 국면이 오게 되는. 이렇게 투자하는 3국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1국면은 이미 지났어요. 그건 작년. 재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사이에 이미 강세장의 1국면은 지났고 이제 2국면이 제일 길어요. 이 국면의 이제 초기 국면의 가장 특성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 지금까지 팔린 거 누적으로 올해 매매된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에 6채 전고점의 80% 이상을 회복을 했고 소위 강남 3구에서는 뭐 98, 99%까지 갔다고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주도주가 어딘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장이 온다. 보통 제 장이 10년 장이라고 부르면 이번에 있었던 장 말고 그 직전 장의 바닥은 2013년 10월로 보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유명한 LTV DTI 규제를 완화했던 그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던 9.1 대책까지 이어지는 1년의 대책이 나오면서 하우스푸어 사태라고 불렸던 그 사태가 마무리되고 10년 상승. 근데 이제 10년 상승이라는 것도 한 7, 8년 오르고 사실 2, 3년 빠진 거죠. 네. 2021년이 고점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상승장이 이제 지금 잉태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전제는 경제 위기 이런 게 오면 이제 다 전망은 엎어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저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경제 위기라는 게 올 징후나 가능성이 크진 않잖아요. 크지는 않죠. 일단 네. 전번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환율이 좀 높지만 옛날에는 이게 외채가 많아서 그렇죠. 환율 오르는 게 무서웠는데 요새는 환율 오르는 게 수출 잘 되는 시도가 되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율의 수위라는 것이 너희 환율도 오르고 우리도 오르고 경쟁자들이 N이 난리죠. 그래요. 다음에 네. N 방송 한번 하시고 좋습니다. 일단 네. 계속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뭐 경제 위기가 임박하면 이 전망은 다 엎어지는 거지만 그게 없다고 그냥 저희가 이제 그건 모르겠다고 가정을 하면 전형적인 이제 그 강세장 초기의 신호 중에 하나가 공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두 번째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가 매수자에 의한 가격 상승이 좀 확산되면서 거래량이 느는 것. 지금 세 손가락 다 접었는데요. 예, 그게 네. 지금 좀 보이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전국적 현상이 아니죠.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만 그리고 동남권 벨트에서도 일부 지역만 좀 그런 현상이 보여요.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이번 장의 특성은 그렇구나. 이번에 고임금 근로자들이 사는 곳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수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의 일자리가 많은 곳에 집값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이나 뭐 자산시장이나 모두 좀 조정이 있었던 해가 2019년인데 그때 이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309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냐면 이게 한 307, 80만 원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소득이 지난 5년 사이에 20%나 늘었구나. 근데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집값에는 물가는 포함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그냥 명목 가격으로 거래가 되죠. 우리가 10억 그러는데 이게 2020년 가격 대비 실질 가격이 얼마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그래요. 저에게 주식과 부동산이 그래서 인플레의 해지 자산 또는 인플레가 날 때 그래도 이 자산들은 그렇게 크게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요 인플레 해지 효과인데 자, 근데 이제 재밌는 통계를 제가 들고 온 게 중위 소득. 그러니까 뭐냐면 1등부터 100등을 세웠는데 50등 소득. 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확 적어요. 2019년에는 234만 원인데 2022년에 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번 호황,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호황 때 임금이 많이 오른 데들이 좀 고임금 사업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놓고 보면 이번에 좀 뭐랄까요, 고가 아파트가 오르는 것 같다. 근데 예, 그 이렇게 박사님 궁금한 게요. 집이라는 게 다양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여러 지역들이 종합되어서 우리가 부동산의 매매 거래 지수로서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비싼 아파트들이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가면은 전체 평균이 조금은 오를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잠잠한데 그들이 확 튀어오른다고 전체 평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KB 부동산 지수 이런 걸 이제 볼 때는 주의해 봐야 되는 게 그 지수 안에는 매매 가격 지수 안에는 빌라도 들어가고 단독주택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움직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정말 귀가 쫑긋하는 통계는 솔직히 실거래가 통계입니다. 이 실거래가 통계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가 있지. 우리 다른 실거래가 통계는 들어본 적 잘 없죠. 없죠. 그리고 이 통계는 2006년부터 작성됐거든요. 그러니 이제 부동산 원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버블 세븐 장세 때 만들어진 네. 지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게 몇십 프로 올랐다. 제가 한 건 실거래가 지수.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전국 평균 어떠냐 이럴 때는 KB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되는데 그건 이제 바닥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파트가 빠르다. 한 발 늦군요. 전체 평균은. 전체 평균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주택의 70%가 아파트지만 나머지 30%가 예전에는 반대였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빌라 다가구가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쟤네 집은 아파트야. 요즘은 그런 표현 아마 잘 안 쓸 텐데. 저희 다음 세대시군요. 저희 때는 아파트가 없어서. 그래서 쟤네 집은 아파트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그냥 양옥집에 살던 그런 시대라. 미니 양옥. 미니 2층 저기 위에 올라가면 다락방에서 맨날 놀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위기가 그러면 통계를 볼 때도 어떤 게 선도지수고 어떤 게 후행하는지를 보면서 가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아파트 지수 중에서도 서울 동남권 아파트 지수가 제일 선행합니다.
동남권이라 하면 강남 4구 플러스. 강동구까지. 를 동남권 아파트 지수로 네. 분류하게 되는데요. 그 동남권 아파트 지수가 가장 시장의 선행 변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실거래가 지수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는 이제 3월밖에 안 나왔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아니 정확하다기보다는 체감 지표니까 그걸 보면 최근의 동향은 상당한 강세장이 왔는데 그 강세장이 숨도 안 쉬고 지난번처럼 7년 내려오르는 그런 강세장인지 중간에 쉬고 가는 강세장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나 네. 일단 동남권 지수의 가격 상승이 방금 우리 박연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고점까지 왔다라는 건 이쪽에 부자들이 소득이 요새 늘구나. 네, 주식이죠. 그렇다면은 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괴리는 더 커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금리 변수가 있잖아요, 박사님.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니 금리는 내린다라고만 알고 있지 언제 내려갈지 아직 모르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형적인 불균형에 빠져 있는 나라다. 그래서 아까 잠깐 경제 성장률 전망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출은 걱정이 지금 없어요. 점점 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이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좋고요. 작년 한때 잠깐 전체 수출 1위를 자동차가 차지했었는데 반도체가 쉴 때 차가 있어 다행이다 그랬었죠. 예, 작년 가을이죠. 네. 그때 자동차가 되게 수출이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요. 특히 이번에 블룸버그 기사를 보는데 드디어 현대차 아이오닉 5를 리스 받는 게 가솔린차 리스 받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아, 그게 보조금 없는 경우에 그렇다. 와, 그러니까 그만큼 롱 레인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00마일 이상 주행한 차를 롱 레인지라고 부르는데 네. 이 롱 레인지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의 리스 가격이 36개월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 차보다 훨씬 싸다. 새 시장이 열렸네요. 새 시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캐즘이라고 저희 부르잖아요. 네. 초기 수용자들 뒤에 이제 대중 투자자, 대중 소비자들 사이에 있는 벽.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망하는 거고 힘들어지는데 이걸 가격으로 지금 극복하는 모습이 뛰어넘네요.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보듯 자동차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조선이 완전 빵빠레를 올리고 있잖아요. 와, 조선이 요새 진짜 무섭게 가더라고요. 예, 정말 좋고요. 여기에 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료, 내수주들까지 해외 수출로 가니까 수출은 정말 좋은데 이제 내수는 우리가 가계부채가 감소한다. 이게 부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게가 관리를 똘똘하게 했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다. 그건 대출 회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출 회수가 나면 연체율이 오르고 연체율이 오르면 당연히 경제 전체에 있어서 부실이 커지고 부실이 커지면 또다시 대출을 줄이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단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그렇죠. 그게 뭐 200조가 지금 왜 처음에 뭐 130조, 140조 그러던 게 왜 이렇게 느나? 이게 다 이자 못 갚은 걸 계속 대출로 전환해 주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게 뭐 새로 사업장이 터진 게 아니라 네. 기존 사업장의 부실이 커지는 중이니 이걸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답은 금리 인하로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처음에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려도 못 막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는 FOMC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점도표에 올해 3번이 한 번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상황이 뭐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대응도 바뀌겠습니다만 그러면 시기가 미뤄지든 아니면 조정폭이 줄어들든 할 텐데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그럼 더 커진 거예요? 커지진 않았는데 최근 나온 우리 내수 지표, 가계부채 지표를 보면 네. 제가 봤을 땐 이제 경격 용보를 넘어서서 저 멀리 공습 땡땡이 보인단 말입니다. 저 멀리 비행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과 총재님이 7월 11일 날 금통위가 열리니까 그때쯤 돼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며 결정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보단 8월 아니겠냐라고 보지만 저는 한시가 급하다 쪽이고요. 근데 이렇게 한시가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 때문에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잖아요. 귀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서울에 어디 미분양 난 데가 없잖아요. 광명 뭐 정도 가도 그건 뭐 줍줍한다 그러면 사람들 다 몰리는데 지방은 건설이 중단된 사업장만 해도 제가 여러 군데를 보고 왔거든요. 여기는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돈을 다 내고 철거를 했는데 건설이 중단되면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또는 이런 일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걸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이게 또 기대감이 또 핵심 주도주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지금 미쳐서 가격을 끌어올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도 같은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증시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박사님. 요즘 같은 장에서 우리가 증시에서 내가 좀 소외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다음 장 노려야죠. 다음 장 눌림목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예,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이번에도 사실 4월이 눌림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1년에 2번 조정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